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간 윤지호 코너 만들어진 거죠, Y스트릿에. 무슨 또 갑자기 이런 말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아니, 몰아가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저 얼마나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어휴. 굳이 뭐 저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뭐 같아요. 현금 확보하랬다고요? 아니 뭐 좀 큰 것도 있고 네.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너무 보수적인가 그런 생각도 저도 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음,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현금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네. 사실 2월 초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막 하루에 5% 빠졌다가 막 아니, 뭐 반등했다. 일주일 들렸는데요. 저는 그게 한 2, 3주 갈 줄 알았는데 그때 네.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아, 역시 네. 윤쌤님 아이, 막 이러면서. 그 주식은 근데 또 한 일주일 지나다 시장 또 막 근데 올라가니까 하여튼 또 막 분명한 거는 지금 시장 상승 속도는 뭐 농담처럼 작년에 이제 좀 모임에서 예. 그래도 주식을 현업에 있는 매니저도 있었고 막년에 비슷한 모임에서 이런 말에 갑자기 이 말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네. 시장이 진짜 좋아 보였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때 일관되게 삼성전자로 몰빵 치자 이런 말을 많이 했더니 요새 생각나는 한 친구가 2026년은 사실 자기는 증권주를 많이 살 거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때 미래에셋증권이라는 종목을 좀 괜찮게 봐서 가끔 뭐 페이스북도 올리고 그랬던 건데 여하튼 연간으로 봤을 때 근데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일단 바로 형 말대로 한 뭐 1, 2월은 반도체로 가고 5, 6월부터 장이 다시 시작되면 우리 증권주가 가고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했었어요. 연간을 본 건데. 연간으로 서로 이제 그래서 계획을 뭐 반도체를 상반기에 잘 약간 비중 조절해서 증권주를 더 늘리고 뭐 은행 증권주를 몰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 시나리오에는 뭐였냐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시작하나요? 안 좋습니다. 저는. 왜 그랬냐면 결국 반도체라는 게 성장률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생각하시면 그때 100조 얘기 처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막 9월부터 스타트 끊고 네. 10월, 11월, 12월 가다가 12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00조 나올 수 있다. 외사 자료가 나와서 우리가 막 우와 막 100조야? 그러면 별리고 그럴 때였어요. 100조도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47조였거든요. 예. 컨센서스가. 맞아요. 8, 9월까지 진짜 안 좋았죠. 지금 저번 주가 168조더라고요. 컨센이. 근데 상단은 뭐 210조, 20조 올라오고. 그렇죠. 220조까지 왔죠. 지금. 그래서 220조면 뭐 지수가 뭐 7,700, 800사도 밸류가 싸다 논리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어떤 이익의 증가 속도가 꺾이는 시점이 나온다. 그걸 봤던 거죠. 원래 이게 1, 2월에 좀 완만하게 갈 줄 알았어요. 1분기. 증가세 기울기. 그렇죠. 그 마진을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 기준으로 마진이 급격히 올라오고 있어서 한 많이 가면 5, 60 가나 그랬는데 지금 80%가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반문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거 보셨나요? 그 팔로 치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마침 이걸 잘 치셨네요. 왜 그래요? 이거 옷 걷으시다 이걸 이렇게 치셨는데 네. 윤지호 대표님의 그 무료 강의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 안내해드리려고 했죠. 그거 때문에 뭐 여기 왔다니까 좀 2월 26일 목요일 저녁에 무료 라이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안 들을 것 같은데. 팀 윤센. 에이 지금 뭐 인기 폭발했는데 장하는. 장한 얘기 하세요. 하여튼 하던 그거는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하던 얘기 하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 아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오니까 약간 저도 현기증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흐름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오늘도 뭐 주가 올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익 대비 밸류는 싸죠.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2배가 올랐잖아요. 26년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그러니까 밸류는 실적 대비 밸류는 싸고 수급을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데 최근에 이제 수급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확실히 한국 증시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국내 지금 요구불 예금이 거의 40%대에서 30%가 깨졌잖아요. 돈이 엄청 빠지고 있는 거죠. 머니무브가 증시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은행 가셔가지고 퇴직연금 이제 뭐 이렇게 상품 물어보면 전부 다 주식형 사라고 바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TF 은행에서 파는 거 아니냐고 막 물어보신다고 하고 요즘에. 네, 제가 그걸 어깨에 종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접. 왜 이걸 이렇게 두세요? 지금 반도체 관련 ETF를 하시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하여튼 뭐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모여져서 사실 여기서 주춤해야 될 이유를 찾고자 하면 욕먹을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저도.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이제
뭐 굳이 제가 약간 저도 항상 이렇게 평상심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좀 흥분할 때는 어떤 때냐면 뭔가 남들이 좀 겁을 낼 때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거꾸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좀 뭔가 크게 비전이 안 보이는데 괜찮은 주식들이 막 박살나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럴 때는 자신감 있게 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도 괜찮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 제가 좀 많이 언급드렸던 책 중에 하워드 마크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좋은 있어요. 책이죠. 예. 제가 이제 뭐 하도 자주 언급하니까 예. 그분 또 현존에 계신 분이고 그렇죠. 왜 그러냐 하시겠지만 그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그 책에 보면은 소위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위험이 뭐냐를 이제 묻기 시작하게 돼요. 예. 그럼 위험이라는 건 대개 재무 이론에서는 소위 대학 교재에서 배우는 걸 보면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격 변동성을. 근데 사실 변동성이 커져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변동성이 좀 짜증이 나지만 그게 위험한 건 아니잖아. 투자자한테 그렇죠. 늘 있는 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위험은 뭘까 물어보면 결국 내 돈이 깨지는, 결국 영구적 자본 손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네. 그걸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네. 불확실성과 위험은 다르다는 거죠. 보통 그렇죠. 그 변동성, 불확실성 그런 걸 위험으로 치고, 불확실성은 사실 위험한 손해가 아니라 불확실할 때 주식을 사야 싸게 사시죠. 싸게 사는 거고, 네. 확실한 것은 사실 위험한 게 아니죠. 비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금 손실 위험이라는 게 위험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많은 비유를 제가 드리는데, 할머니가 복권을 나한테 주면 그거는 불확실한 거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복권을 1,000원을 주고 사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1,000원을 손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위험이라는 게 우리가 이거 그림을 그리면 하워드 박스 책에 보면 나와요.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분포가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예. 그게 위험이 커졌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 버핏이나 뭐 많은 그루들이 하는 말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금융의 시장에서 역사에서 배운 건 지혜 중에 하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 땐 좀 피하고 약간 뭔가 제어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많으니까 좀 조심하고 뭔가 피해 있을 때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주식을 물려도 되는, 그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년 넘게 있었으니까 여기에 견지의 원칙인데, 특히 뭐 살면서 가장 조심했던 순간들은 뭐 다들 얘기하겠지만 어디서나 주식 이야기할 때는 정말 조심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즘에 진짜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거예요. 식당에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고민이 시작돼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딱 나온 게 결국 한국이 시크릿칼이었는데 주식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크릿칼이 아니라는 논리죠. 반도체도. 구조적이다.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밸류가 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 PER이 4배가 안 됐어요. 항상 쌌어요. 아니 그때는 네. 왜 그랬냐면, 잘 보시면 반도체라는 건 항상 좀 밸류가 비쌀 때 사서 밸류가 싸지면 줄이는 시크릿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와 실적이 따로 움직이니까 선행성이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마진이 80%까지 갔던 마진이 왜 시크릿칼이냐면, 마진을 벌었다가 증설이 되면 마진이 마이너스까지 갔어. 예전에 그랬죠. 이제 그런 사이클은 안 온다는 논리가 생겼고, 저도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마진이 80%였는데 90% 가긴 쉽지 않을까요? 더 좋아지긴. 그러니까 마진율 80%는 지금 전망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80% 디램은 먹고 있죠. D램만 넣고 보면. 네. 그래서 시장이 이거를 가상으로 넣다 보니까 이제 기대 수익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내년은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익이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증권사에서 요즘 계속 지수 상단을 올리고 있잖아요. 7,000, 7,500, 7,900. 이익이 올라오니까 그만큼 그렇죠. 비례해서 예.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앞으로의 이익이 어쩔 거라는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의 어떤 마진이 유지되고 그랬을 때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구조적으로 반도체의 부족 흐름은, 소위 못 사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는 거죠. 이게 비슷한 사례. 28년까지도 막. 그렇죠. 뭐 길게는 28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올해 정도 말이니까 아직은 괜찮다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하튼 논리는 그거죠. 그러면 많은 소위 이 주문을 넣는 또 이런 논리도 있죠.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PC라던가 스마트폰이라던가 일단 소비 사이클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거는 이 큰 업체들의 어쩌면 구조적 사이클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본론으로 확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이런 거예요. 제가 봐도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볼 때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제일 편해 보여요. 네네. 여전히. 뭐 이만 봐도요. 네. 다른 이걸 두 종목을 빼고서 다른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이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주 저도 좋아하지만 네. 미래에셋증권이 2.6배더라고요, PBR이. 네. 우리가 과거 1배도 지금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이제 미래에셋도 글로벌하게 나가니까 네. 로빈후드의 밸류와 비교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 나오는 거고. 새로운 논리들이 이제 나오죠. 얼마 전에 현대차는 그때 한참 올라갈 때는 테슬라와 비교해야 된다 논리가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서 안 찾는 거죠. 이게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논리들이 우리 기업들에 적용되면서 상당히 밸류의 상단을 열어보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거는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러티브와 넘버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가 우리가 밸류할 때 매우 중요한데, 나모다라는 책도 있고. 네. 근데 그건 너무 내러티브들이 강한 것이고, 그래도 넘버에 근거한 것은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도 이 두 종목이 부러지기 전까지 시장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접근은 유효한 것 같아요. 뭐 현금 확보를 하더라도 이 두 종목을 제외한 것으로 좀 현금들을 확보해 가는 게 맞다 보는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이런 고민이 생겼죠. 즉 한번 이런 가설을 해보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뭐냐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 그림 이렇게 그려놓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네. 예금은 기대 수익률이 뻔한 거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게 커지잖아요. 소위 주식이나 채권이 좀 더 높고 주식이 더 높고. 근데 이거 갖다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갖다가 이익 보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주가에서 상단이 열리면 어느 정도 열리고 하단은 어느 정도냐를 많이 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만 원일 때는 정말 하단이 제한적이었죠. 그렇죠. PBR이 너무 낮았으니까. 뭐 그때는 사실 이렇게 20만 원 갈지 몰랐죠. 그래도 10만 원만 가도 뭐 12, 13만 가도 한 또 더블 이상이다. 네. 7, 8만 원일 때도 한 15만 원들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 네. 정도 봤는데 이제 19만 원서부터 고민이죠. 그럼 30만 원이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이익 보상 비율이 나오려면. 그냥 그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고민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러한 소위 전망치 프로젝션이 나오는 배경은 반도체 마진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대전제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뉴스들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적인 건 돈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걸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네. 너무 단순화시키는 걸 수 있지만 저는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네. 버핏 이후에 우리가 공존했던 가치에 대한 생각은 어떤 기업이 만들어내는 현금 능력을 현재로 할인해서 생각해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익이라기보다는 캐시플로우, 현금이에요. 현금 자체. 이 단적인 얘기가 뭐 아무리 이익의 장부상 발생해도 네. 외상 매출금이 많으면 그건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소위 그 논쟁 벌어졌던 것 중에 감가상각비 논쟁이 벌어졌지만 항상 그런 실제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변수인데 여하튼 첫 번째 지금 논리는 결국 투자는 계속 늘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는 좋다는 논리지만 이 투자는 계속하는 업체들이 돈이 어느 정도인지가 이제 점점 우리의 고민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사다 쓰고 AI 그렇죠. 관련 인프라를 투자할 기업들. 많은 분들은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하냐 하지만 걱정해야죠. 걔네들이 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걔네들이 현재 여러 가지 주문을 냈는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지금 낸 주문은 더블 부킹도 많은 거예요. 아, 가수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때도 나중에 노쇼할 경험했잖아요. 수도 있는. 네. 그렇죠. 나중에 보면 갑자기들 막 취소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자체가 비싸지다 보니까 자가당착으로 수요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부터 해서 이런 소위 맞아요. 그때 그랬죠. 소위 칩 인플레이션을 해서 파는 문제가 좀 고민이 됐고 두 번째는 지금은 여러 가지 내년까지 있는 이익이 이만큼 잡혀 있는데 네.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 거야? 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계속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죠.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은 이 업체들의 현금 흐름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놀라운 진짜 건 돈이 있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대략 그거를 OCF라는 영업
현금을 예.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0년 4분기가 되면 그 영업 현금을 위해서 캐펙스 투자 금액을 뺀 걸 소위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네, 중시하는 네, 네. 어쩌면 배당의 재원이 되고 어떤 가치의 근원이 되는 올해 4분기면 다 마이너스가 돼요. 마소 빼놓고는. 그럼 사람들 그런 거죠. 그러면 조달하면 되지 않느냐. 조달하면 되지 예. 않아. 여기서 이제 알파벳처럼.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아,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아, 야, 채권 발행하면 되고 얘네들이 문제지 왜 우리가 고민해. 근데 이제 세상에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현재 금리에서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싫어하실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소설들도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내러티브가. 왜냐하면 아마도 그러니까 원래 지금보다는 4, 5월 경에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건데 과거에도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 나쁘지 않고 미국이. 예. 또 하나 명분이 없잖아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여기서 전 전쟁이 안 난다 보는데 만약 난다면 그나마 유가가 인플레를 잡아왔는데 그것마저 흔들면 이제 굉장히 시나리오 이상해지는 거예요. 핵심은 결국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에 주식시장에 흔들림이 있어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보면은 경기가 이랬을 때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점도 무슨 아까 물어보셨어요. 원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올해는 금리를 그러니까 내려가기 위한 어떤 소위 변동성 구간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다. 그게 그래서 범피로드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서 좀 약간 그러한 소위 바퀴벌레가 나올 것이냐. 흔히 이러한 소위 금융 쪽에서의 문제점은 보통 우리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죽여도 또 나오고 죽여도 또 나온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문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클로드라는 것 때문에 많은 소위 그 AI 스퀘어 트레이더가 많이 났잖아요. AI 공포 트레이딩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렇죠. 클로드가 뭐 나오면서 결국은 사스 소프트웨어들이 빠졌지만 예. 이제는 보험, 재무, 법률까지 확산이 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 뭐 망하는 거야. 뭔 상관이 있다들 다 생각하시겠죠. 또 이제 다른 산업이나 다른 또 기업들은 또 효율성을 갖고 또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런 기업들의 돈이 많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사모대출이거든요. 사모대출이 뭐 3조 달러 정도니까 뭐 되는데 그중에 소프트웨어 비중이 한 17에서 20% 정도 되니까 적진 않아요. 네. 뭐 엄청난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최근에 블루아울 이슈도 나왔지만 뭔가 금융 쪽에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고민이 될 거예요. 이 단가를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를 이렇게 비싸게 유지하고 싶어 하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AI 인프라 투자 비용을 좀 낮추고는 싶은데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저도 헷갈리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업체들이 다른 곳을 좀 찾아보는 방법이죠. 경쟁사. 그렇죠. 중국의 뭐 CXMT. 뭐 CXMT는 워낙 기술력이 떨어지는데 네. 최소한 낸드 같은 거는 YMT 아니 대신 낸드 YMTC. 다 낸드 메모리 다 해요 지금. 그렇죠. 중국 다 하죠. 다 하죠.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비슷한 회사들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뭐 과연 할 수 있겠냐는 다른 문제고. 뭔가 타진을 하고 걔는 화재 수율도 낮고 떨어지지만 그래도 뭔가 여백을 주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죠. 증설이요? 뭐 증설 계획은 쫙 있으니까 그걸 조금씩 앞당겨 온다거나 이런 계획이 발표되겠죠. 그래서 만약 시장에서 소부장 업체들이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는 시기가 온다면 아마도 증설 사이클이 굉장히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올해 중에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뭐가 시작된 거냐면 원래 올해 중에 좀 하반기에 천천히 가면 진행되었을 일들이 상반기에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까 다 당겨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네. 상반기도 아니고 아직 1분기도 안 끝났고요. 그러니까요. 설 연휴 빼면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좋게 보면은 한 달 반이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증시. 근데 뭐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들도 많이 할 수 있죠.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된 거니까 뭐.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분명한 건 시장이 모두에게 돈을 먹여주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뭔가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제 생각이에요. 또 이렇게 이 방송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면 이제 왜 분위기 좋은데 자꾸 저런 얘기 하나. 참을 견지냐고. 근데 아니 제 생각일 뿐이니까 네, 지금 꼭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들 마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윤지호 대표님이 예전에 21년이었나 22년 초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시장에 경고를 주셨을 때도 그때도 욕 많이 드셨죠. 아니 뭐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제가 그걸 맞추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함께 제가 고민하자는 말만. 제가 고민의 방향은 결국은
이러한 소위 여러 가지 AI 내러티브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얇은 틈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최근에 버핏이 뉴욕타임즈 인수한 거 있잖아요. 네. 지분 좀 샀죠. 많이 샀죠. 예. 그래서 최소 그 회사 소위 자료들 보면 또 하나의 고민이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확보할 거냐의 문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AI 생태계에 들어가는 순간 데이터가 너무 부정확해지니까 얘네들이 무엇으로 학습했냐의 논쟁이 벌어졌고 그렇죠. 그건 상당수가 언론 걸 많이 인용됐거든요. 이게 누구의 재산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말로는 논란의 거리가 된 거는 버핏이 그래서 타임즈 지분을 산 게 아니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AI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이 생겨서 태동이 돼서 엄청나게 구조적 성장을 하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파일을 누가 먹냐의 싸움이, 파일을 누가 가져가냐의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당장은 하드웨어 업체가 가장 큰 수익을 보고 있고 작년서부터 해서 소위 빅테크들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죠. 맞아요. 이런 논지였죠. 이것도 논리 배경을 좀 보시면 흥미로운데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많은 서학 개미들이 미국 증시를 갔던 이유는 결국은 소위 무형 자산에 대한 취득이었어요. 미국의 기업들은 특허를 비롯한 기술이 있고 유형 자산이 별로 없어 굉장히 가벼웠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컸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다 그런 회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텐저블 굿이라는 것은 무형 자산은 뭐냐면 뭐 설비를 안 갖고 있는 거죠. 그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투자금의 감가상각 없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렸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무형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 거고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든 분야들이. 그럼 어떤 기업들이 유형 자산을 갖고 만들어내냐의 싸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 딱 두 나라밖에 안 나오는 거 중국을 빼면.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도 강했고 거기다 일본 증시는 주주환원 정책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더 강력했고 한국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는 배경인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유형 자산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던 거에 돈을 버니까 되게 좋았던 건데 투자에 들어가면 또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유형 자산을 미리 갖고 있던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다 혜택을 받고 있어요. 기존 걸로. 그렇죠. 돈 안 들이고. 근데 이제는 그런 자산들을 상당히 뭔가 변화를 주는 시점이 왔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람들은 일단 그런 빅테크들은 원래는 무형 자산 위주로만 유지하던 회사들이 유형 자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력이 확 떨어진 거죠 지금. 얘네들도 철강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가치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그 차이는 좁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건 답 없어들 얘기하고 있지만 또 언제 시점이 되면 작년에 우리가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국내장을 얘기했을 때 다들 무슨 한국에 왜 해? 와 반대의 상황도 우리가 내년 이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게 시계추처럼 어떤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 극단과 극단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소위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마스가 했던 말인데 이 극단과 극단이라는 게 꼭 밸류와 경기만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거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뭘 보고 찾아야 되냐 물어봤을 때 그게 뭐였냐면 인간의 행동에서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든 간에 인간의 행동, 우리의 행동이 투자자의 행동은 상당히 이쪽의 극단으로 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이쪽은 포지션을 줄이고 반대쪽의 포지션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때가 다가온 거 아니겠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아직 너무 과거의 잣대로 본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시장에서 정말 왜 시장이 왜 안 변할까. 제가 리버모 책도 번역을 하다가 멈췄는데 과거에 번역한 적이 있고 리버모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거는 인간이 투자 시장에 개입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올해가 여전히 아까 제가 질문을 봤더니 올해 어떻게 보시냐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다 반영을 해가고 있고 압축해서 여전히 연간은 범피로드의 구간이 상반기 짧은 범피로드가 한 뭐 며칠 그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큰 변동성이 올해 중에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사실 그 시계추 이야기 하셨는데 코스피가 정말 안 좋을 때 뭐 PBR 1배 밑돌고 뭐 2000선 초반에 있고 그럴 때 사실 윤지호 대표님이 그 시계추 모형 예로 드시면서 지금 너무 극단에 와 있으니까 지금이 너무 싸다 막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더 빠지죠. 그러면 제가 말하고 나면. 그죠. 항상 뭐 이렇게 정점은 누구나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에서 시계추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되게 또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뭐 판단을 지금 각자 하시는 거고. 뭐, 지금 그래서 뭐, 당장 도망가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신동아의 칼럼을 쓰는데 거기도 네. 그 말을 썼어요. 나이 드니까 이제 글도 제가 쓰고 싶은 스타일대로 쓰고 싶어서 막 니체 이야기하면서 괜히 썼다. 거기에 그냥 댓글만 악플만장 달렸는데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나를 중심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거잖아요. 아, 장이 올라.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다 팔고 다 사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포지션을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가냐는 일단 정해야겠죠. 여전히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내가 중심이 안 되고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 시장에 연동되는 거에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시장이 먹여준 거를 자신의 능력으로 먹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특히 굉장히 각광받는 최근에 이제 이럴 때가 되면 시장에서 제일 유행하는 전략이 추세 추종 전략이거든요. 추세 추종하면 요즘 많이 벌지 않을까요? 아, 그게 제일 좋죠. 꺾이는 게 없으니. 뭐 요즘 가장 유행할 것 같고 아마 점점점 그 추세 추종 스타일의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겠죠. 근데 그건 그런 방법이 틀렸다고 그거 잘하면 되는 거죠. 상한가 따라잡기란 방법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은 크게 내가 열심히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있고 좀 변동성을 제어하면서 관리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는 면인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을 현재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장에서 나는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추세 추종을 하겠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급등락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